태극신금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시대의 근간이 되는 토지, 건물, 주택과 같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도 그래요. 작업수단이 될 수가 있죠.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활동을 보장하는 공간으로서 근본적으로 작업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역사적 과정에 대해 천박한 지식을 지닌 인간들은 이러한 대상들을 공유화해야 평등이 이루어지고 정의가 실현된다면서 선동을 일삼는 일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이들이 많죠. 한국에서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항상 등장하는 인물 있잖아요. 토지 공개념 이러면서 헨리 조지 뭐 이런 사람들. 그래요. 우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대상들을 국유화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동산은 조직체나 인간의 활동에 걸고 획득한 가치로 취득한 대상이고 그래요. 소득을 모으면 재산이 되죠. 그걸 가지고 부동산을 구매하겠죠. 그 재산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나 집단의 가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국유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가치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죠. 약탈할 수는 없잖아요. 만일 가치의 지불이 없으면 정의에 위배되는 부분도 있겠으나 조직자나 인간의 축적된 가치는 구매를 통한 부동산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제적 몰수는 사적 영역의 가치를 강탈하여 정치 영역으로 이전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10억 원의 재산이 있어요. 그 집 한 채가 있는데 3억의 빚이 있고 10억 원의 재산이 있는데 10억 원 중에 집이 10억 원이라 치고 또 5억 원이 빚이 있어요. 집을 강탈하면 그 사람에게는 조직일 수도 있겠죠. 5억 원의 빚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하여간 뭐 빚이 없다 하더라도 재산을 약탈하는 결과가 나와서 사람들을 빈민으로 만들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아주 큰 부자가 아닌 이상. 따라서 사회의 양적 성장 및 유지를 위해서 국가가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는 공산국가의 몰락에서 보듯이 그러한 몰수된 사회적 가치는 특정 세력의 향락에 사용되고 비생산적인 대상에 투자되어 결국 붕괴를 자초할 뿐입니다. 사람들 재산, 작업수단을 모두 몰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들은 사회구성원들은 자기 책임하에 소득을 얻을 수 없잖아요. 따라서 정부가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정부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사회 전체가 붕괴하게 되는 거죠. 소수는 타락하면서. 두 번째 형태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올려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집단은 부동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향후 부동산을 추가로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요. 이 경우 문제점은 교환 메커니즘상 판매하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게 소유권을 빼앗기기 어렵고 그래요. 근데 강제로 팔게 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구매자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무도 과다한 세금이 두려워서 구매하려 하지 않아요. 구매자 구하기 어렵죠. 앞에서 판매는 구매이고 구매인은 판매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구매자는 단순히 구매 의사만 지닌 인간이 아니라 구매력과 구매 의사를 동시에 지닌 인간이 구매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요자는 뭔가요? 필요로 한다 해서 수요자가 되는 건 아니죠. 구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현 시대 한국에서 대부분의 인간들은 재산을 형성하게 되면 더 좋은 말을 바꾸죠. 우선 주택부터 마련합니다. 그러하죠. 나쁜 방법인가요? 아닌가요? 괜찮은 방법이죠. 뭐 주택도 가격이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하겠죠. 화폐 가치가 통상적으로 떨어지니까. 화폐를 들고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을 갖고 있는 게 낫죠. 서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가격이 떨어져서. 화폐를 들고 있으면 절대 주택을 구매 안 할 거야. 화폐를 들고 있을 거야. 이러면서 계속 저축을 할 수 있겠지만 화폐를 들고 있으면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거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 많죠. 금융상품 잘못 들어서 재산이 크게 망가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대량의 공급 물량을 구매할 수 있는 수요자는 국내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적으로 구매자가 될 수 있는 존재는 법의 강제에 의해 판매자만 될 수 있고 구매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요자는 해외에서 찾아야 하는데 결국 나라 팔아먹자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부동산 보유를 악으로 규정하고 과다한 세금을 부과해서 팔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구매자가 없어요. 그러면 타국에 팔아야 되겠죠. 타국이나 타국 국민에게.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결과 사회적으로 형성된 추가 가치의 상당 부분이 해외 부동산 획득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치가 새로운 자본의 생성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사회적 손실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그러한 정책은 건물이나 주택을 생산하고 거래하는 데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줄 것이며 과도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시장 전체 교환 메커니즘을 파괴하여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시킬 것입니다. 그래요. 주택 소유를 금지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글은 2017년에 쓰여진 글이죠.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일을 벌일 것이다 예측을 하고 쓴 것이죠. 하지 말라고. 노무현 정부 때 그랬다는 거죠. 아마 이 글을 쓴 이는 노무현 정부 때의 일을 반성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또 반복할 것을 우려하여 썼는데 역시 반복되었죠. 실상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 해결은 결국 올바른 목적에 입각한 올바른 형식을 제공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올바른 형식은 신용제도 및 거래 형식이 결합되는데 여기서 모든 것을 살펴볼 수는 없는 것이고 선천적인 흐름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가 하는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국민들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국민들이 구매력을 지니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국민들 중에는 향후 구매력을 지니는 국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즉 활동 지출이 대가로 얻은 일부가 축적되거나 부모로부터 유산을 통해 구매력을 지니는 국민들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 전체에게 주거가치 지출률의 부담을 줄여주거나 고소득이 가능한 직업의 창출, 즉 크고 지속적인 윤 획득이 가능한 자본의 형성만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계속 그 재산 형성을 장려하고 재산 형성이 가능하게 해라 이 말이죠. 그래요. 어떤 이가 재산이 없더라도 정부가 기업을 육성해 생산성 있는 기업 육성하는 제도를 만들겠죠. 강제로 억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 재산이 없는 이도 그래요. 고소득을 없는 직업을 얻는다면 재산을 쌓아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되겠죠.
만약 인구가 100명이고 100개 주택이 있는데 50명이 두 채씩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50명만이 구매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채씩만 보유하도록 법을 제정하였다면 집은 50채만 지어졌을 것이며 50명은 스스로 소유자 없는 땅에 집을 지어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집을 두 채, 세 채 가진 거를 악으로 보죠. 근데 그것을 악으로 과거부터 규정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과거에는 초가집이 있었잖아요. 구매력을 지닌 이는 그래요. 좋은 주택에서 살았겠지만 구매력이 없는 이들은 현실 당국에서는 아파트나 뭐 아파트가 있죠. 뭐 빌라도 있고 그런 주택에서 못 살았겠죠. 구매력이 없으니까. 그럼 과거에는 어떤 집이 있었나요? 초가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가집이나 굴에서 살고 있겠죠. 만약에 그래요. 집수는 구매력을 지닌 이들이 산수에 비례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매력이 없는 이가 아파트나 현 시대 한국에서 구매력이 없는 이가 아파트나 빌라 이런 데서 사는 이유는 구매력이 있는 이들이 두 채, 세 채를 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요. 만약 한 채씩만 보유하도록 법을 제정했다면 집은 50채만 지어졌을 것이며 그렇죠. 50명 스스로 소유자 없는 땅에 집을 지어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요. 한국 같으면 초가집에서 살거나 굴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핵심은 구매력 없는 국민들이 구매력을 지니게 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있으며 구매력을 지니는 국민들이 많아질수록 수요가 커져 공급도 커질 것이며 관련 조직체나 종사자들이 추가가치의 축적이 용이해져 새로운 자본의 생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새로운 직업들을 생성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건설업에 주력하고 그로부터 획득한 추가가치를 다른 자본 형태로 전환시켜 양적 성장에 크게 기여하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집을 구매하기 때문에 주택이 부족하다거나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무지에 입각한 발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두 집, 세 집에서 살 수 없습니다. 별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세 채를 가지고 있다면 두 채는 사용료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주택들의 공급은 지대로 인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주택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공식을 예전에 설명했죠. 그래요. 한번 보도록 하세요. 예전에 주택 가격은 주택 가격의 미치는 핵심 요인은 지배의 자율과 개별 부동산 지대율이다. 임대주택이 늘어서 지대율이 떨어지면 떨어진다. 그럼 주택 가격 하락의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근데 두 채, 세 채 못 사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구매력 없는 이들이 있다 했죠. 주택을 구매할 수 없는 이들. 그러면 지대율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임대주택을 구하는 수요자에게 경쟁이 붙으니까. 그래요. 잘못된 지식이 현실 한국에서도 널리 유포되어 있죠. 그래요. 반면에 화폐가치 하락, 이자율 하락은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되니 이러한 상승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우선되지 않고 주택가격을 논하는 것은 무지각한 논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2017년에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를 공식으로 이미 알려줬죠. 그리고 어떤 정책을 써야 된다 이런 것도 다 사실 알려준 거예요. 토지, 건물, 주택과 같은 부동산은 여유에 부를 지닌 개인이 작업수단을 일종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추가가치를 취득하는 수단으로 인식하여 큰 가치를 지닌 조직체 차원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업체를 생성시켜 임대사업을 조직체 차원에서 진행하기도 하며 큰 부를 획득한 조직체는 사업 목적에 임대업을 증가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요. 뭐 토지나 건물을 빌려주고 소득을 얻는 조직체 있죠. 겸하는 경우가 많죠. 큰 기업들은 빌딩을 가지고서 임대업도 하겠죠.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언급하였으니 부동산 정책의 목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역시 경제 정책의 일종입니다. 그렇겠죠. 부동산 주택을 생산 소비하는 것, 빌딩을 생산 소비하는 것, 다 생산 소비와 연관되니까 경제 정책이 되겠죠. 경제의 한 분야죠. 따라서 국민의 이익, 나아가 국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정 지역이 개발되어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면 개발로 인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익의 일부를 획득할 수 있는 인간이나 집단이 우선 이익의 수혜자입니다. 또한 일정 지역의 주택의 양이 증가함으로써 이는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을 작용하므로 그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렇죠. 주택 공급의 증가는 가격을 억제하는 요인이 되죠. 공급하는 이나 수요하는 이 모두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주택은 지어지는 과정에서 유효민 임금을 발생시키니 건설업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기업가 및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거죠. 그렇다면 세금이나 법규로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은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도한 세금은 주택 소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요를 감소시킵니다. 그 주택이 그래요. 부유한 과도한 세금은 그렇죠. 또한 감소된 수요는 필연적으로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큰 손실을 입거나 실업자가 되거나 소득의 감소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면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태가 발생하여 판매자의 가격 결정권이 강해지는 상황이 도래하며 그러한 상황에서는 높은 세금을 판매자가 주택 가격에 반영시키려 하기 때문에 이는 주택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 주택 그렇죠. 과도한 세금을 못 사게 하면 구매를 시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건이 갖추어지면 주택을 소유하려 하겠죠. 그러면 가격이 또 오히려 또 폭등시킨다. 과도한 세금 부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현상을 한국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문재인 정부 때 그러지 말라고 다 가르쳐 줬는데 말을 안 듣죠. 따라서 말 그대로 된 거죠. 그래요. 따라서 미래의 주택 구매자는 세금이나 법규가 없는 경우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고 주택을 구매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익을 보는가 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확실히 이익을 보는 당사자는 세금의 획득량이 증가하는 정치 영역 외에는 정부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맞겠죠. 이러한 이유로 예로부터 정부의 탐욕스러운 이들이 넘칠 경우 어떤 빌미가 있을 경우 많은 국민들이 피해가 예견되어도 그럴듯한 우리를 들먹이며 세금을 거두는 데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정부가 타락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는 시공과 상관없이 모든 국가들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타락하지 마라. 노무현 정부처럼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반성해라. 어느 정부가 다른 정부에게 신속하게 배우는 기술로는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화폐를 빼앗아오는 기술보다도 더한 것은 없는 것이다. 국부론에 나오는 거죠. 세금을 걷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얼른 뺏겨서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속성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명심해야 할 사항은 어떠한 종류의 세금이건 어떠한 명분의 세금이건 결국 세금은 사적 영역의 가치를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시장 지배 시대에서의 사적 영역의 가치 이전은 자본의 생산 조건을 악화시키고 민간 기업은 결국 그래요.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죠. 민간인에 의해서 민간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개인이 만들거나 합작해서 만들거나 재산을 약탈하는 일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재산을 통해서 그래요. 기업과 같은 자본을 만드니까 그래요.
나아가 국부와 국민들 개개인의 소득을 감소시키며 나아가 실업자를 양산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사회의 양적 성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회 양적 감소를 유발하는 세금 정책은 단지 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좀 어떻죠? 사회의 양적 성장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고 사회의 양적 감소를 유발하는 세금 정책은 단지 악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변명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카도 말을 인용했는데 그래요. 내용이 기니까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은 시간은 태열금화종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교구. 감리교구는 앞에서 자세히 설명했죠. 그래요. 8장에서 감리교구가 언급이 됐었죠. 소요결에서 여기서는 감리교구의 보충 설명이 되겠죠. 여조왈 여동빈 큰 스승이 말하였다. 범설루 정신 무릇 정과 신을 세워나가게 하고 움직이면서 사물과 접촉하는 일은 모두 계리야 이계에 해당된다. 무슨 말인지 잘 알 수가 없죠. 다 상징적인 단어를 써서 그렇죠. 먼저 정과 신이 뭔지 알아야 되죠. 주석이 붙어 있죠. 이런 신이 마음을 드러내는 비결에는 세 가지를 중시하는데 앞부분에 나왔던 거죠. 그 세 가지는 어떤가는 신과 선천진일지기 정수로 포함되죠. 정이 나오죠. 선천진일지기는 어떤가는 신을 가리키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과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서 비롯된 뜻이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은 의토로 표시되죠. 근데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서 비롯된 뜻은 빛이다. 이 부분이 좀 전체를 읽어보니까 좀 아니죠. 뜻이나 마음은 그냥 의토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신화, 빛은 무엇이냐? 어리겠죠. 그래요. 앞에서 소유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요. 인간의 마음에 빛이 있다. 근데 그것은 어떤가는 신에게서 나온 빛이다. 그래,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늘이 불이라 한다. 이 말이죠. 그때도 다 상징적인 단어지만 그러면 어떤가는 신에서 비롯된 것, 을이 광 혹은 신이겠죠. 을 역시 어떤가는 신에서 비롯된 거니까 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을 해서 어떤가는 신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광을 을이지.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빛이나 신을 어떤가는 신의 뜻으로 풀이했는데 전체적으로 꼼꼼히 살펴보니 빛으로 말해지는 신은 을에 해당되고 영 혹은 혼이라 부를 수도 있죠. 영혼에서는 영이 되고 혼백에서는 혼이 되겠죠. 땅으로 표시되는 어떤가는 신의 뜻과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가리킨다. 그래요. 범, 수전, 신의, 정의, 중, 함자, 계획, 감야, 무릇, 신, 을을 가리키죠. 을과 식, 식을 거두어드리고, 그래요. 거두어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넉석의 작업을 거치면서 의식을 사라지게 한다, 지운다 이 말이죠. 왜? 뭐 하기 위해서? 어떤 가는 신을 강림시키기 위해서 정하고 넉석을 거치는 걸 가리키죠. 중 어떤 간의 신의 마음을 가리키죠. 중함자 어떤 간의 신의 마음에 가라앉는 일은 개, 감야 모두 관계로 상징된다. 그래요.
칠규지회 주자위리 일곱 구멍 인식기관이라고 하면 되죠. 인식기관 밖으로 달려나가는 일은 리계에 해당하고 인간이 인식기관인 마음이 있는 인식기관 밖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인식기관은 을이 변해서 된 거라 했죠. 을이 변하면서 의식으로 바뀌면서 세상을 접촉한다 이 말이죠. 그런 상태는 예계로 상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칠규진의 반자위감 인식기관 내부로 되돌아가는 일은 관계에 해당된다. 그래요. 보겠습니다. 인식기관이 뭐 사라진다, 지워진다 이런 것이 이제 관계에 해당된다 이 말이죠. 이름 주어 축색 수성 한 번의 음은 그냥 상징적인 단어죠. 그 다음 내용 중요하겠죠. 모양을 따르고 소리를 듣는 것을 가리킨다. 그 세상과 접촉하는 일을 가리키는 거죠. 이름은 을이 의식으로 바뀌면서 의식이 을로 되돌아가는 것을 일량이라고 하겠죠. 일량 주어 반문 수견 일량이라는 것은 주로 그래요. 되돌려 듣고 그냥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을 보면 그냥 들리는 게 있고 생각하는 게 있겠죠. 이 생각하는 것을 가리키겠죠. 수견 모아서 본다. 그래요. 수견 모아서 본다는 무슨 말일까? 뭐 전체 속에서 뭐 부분을 본다. 뭐 혹은 그래요. 뜻 속에서 본다. 뭐 이런 거 되겠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시각을 가지고 본다. 뭐 이런 거겠죠. 감리 즉 음양. 감리는 곧 음양이다. 그래요. 감리도 그렇고 음양도 그렇고 다 상징적인 표현이라서 뭐 그렇게 그 속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름이 뭐고 일량이 뭔지를 설명했죠. 그런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음양 즉 성명. 그래요. 그러한 것은 성명, 인간의 성명이다. 성명 즉 신심. 성명은 신심이다. 인간으로서의 속성은 육체를 얻음으로써 생겨나는 거죠. 영이, 을이. 그래요. 육체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이다. 명, 사명. 그래요. 마음에서 참된 뜻이 드러나겠죠. 또 육체가 있으니까 또 인간으로서의 사명이 생기는 거죠. 그런 뜻인 거죠. 신심 즉 신기. 육체와 마음은 곧 그리고 그 신과 기다. 그래요. 어떤 간에 신의 뜻에 의해 따라서 어떤 간에 신과 을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런 거죠. 일자 렴시 한 번이라도 스스로 숨을 거둔다면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숨으로 표시하는데 숨쉬는 일에 표시하는데 숨을 쉬지 말라는 게 아니라 했죠. 조식을 할 때 진식을 하라고 하죠. 그래요. 숨을 거둔다는 거는 생각을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넉스의 작용을 거치고 어리 작용을 이렇게 생각하라 이 말임을 앞에서 살펴보았어요. 정신 불의 경계 유전 그러면 정과 신 그래요. 어떤 간에 신과 을이 그래요. 조건에 따라서 이리저리 떠돌며 바뀌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즉시 진교 이러면 이렇게 하면 참으로 교제하게 된다. 원래는 감리교구죠. 교구는 섹스한다는 뜻이죠.
무슨 뜻인가요? 어떤 가는 신과 홈백이 합쳐진다 이 말인 거죠. 어떤 가는 신과 그래요. 홈백이 합쳐지는 것을 왜 섹스라고 섹스에 비유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섹스할 때는 자기를 잊고 섹스하는 일에 몰두를 하죠. 그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홈백이 어떤 가는 신과 합의하기 위해서는 그래요. 그래요. 의식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합의라는 일에만 몰두해야 되잖아요. 그 어떤 가는 신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만 몰두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잃고 일에만 몰두해야 한다. 몰두한다. 그런 유사성 때문에 그래요. 섹스에 비유한 거죠. 이 침묵 부자시 고요히 하고 넋을 잡으면 그치는 일이라 했죠. 부자시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있을 때에는 책상다리는 이런 것을 가리키겠죠. 가부좌투로 앉아있는 걸 가리키죠. 상징적인 표현이라 했죠. 그래요. 넋을 자고 거치고 어리작용을 일으키면서 생각한다, 내관을 한다, 마음을 본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무 논의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우연찮게 한 번이라도 그래요. 어떤가는 신에게로 되돌아가는 일을 겪게 되어도 그래요. 이리저리 떠돌지 않으며 바뀌지 않게 된다. 바뀌게 되는데 적극적으로 스스로 어리작용을 일으키면서 생각하면 어찌 그 효과가 없겠는가 이 말이죠. 선뜻을 보겠습니다. 어리 외부와 접촉하며 의식이 되어 외부를 인식하는데 이는 어떤가는 신과 어리 외부로 새나가는 일에 비유되기도 하며 리계로 상징되기도 한다. 어리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의식을 주고 어떤가는 신에게로 되돌아가는 일은 어떤가는 신과 어를 거두는 일에 비유되기도 하고 감계로 상징되기도 한다. 어리 육체를 얻음으로 인해 그에 합당한 속성이 생기며 사명이 생긴다. 한 번이라도 의식을 거두고 어딘가는 신에게로 되돌아가면 어른 더 이상 환경이나 인연에 따라 이리저리 떠돌며 변하지 않게 되고 어떤가는 신과 참작이 합쳐진다. 하물며 녹시작용을 거치고 어리작용을 일으키는 일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감리교구 관계와 리계가 섹스를 한다. 이 뜻이 간직되어 있는데 참뜻은 어떤가는 신과 홈백이 합쳐진다. 그 말인 거죠. 합쳐지기 위해서는 홈백이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야 되죠. 그러면 더 이상 음화 속성을 지니지 않게 되고 양화 속성으로 바뀐다. 양화 속성은 노란색, 음화 속성은 흑색으로 표시했죠. 합쳐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가는 신을 하강하는 것으로 홈백은 그래요. 상승하는 것으로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합쳐지는 그림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